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선님이 써주셨어요. 올해는 박스권이 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장투용으로 괜찮을까요? 지금은 비트이더 외에 다른 코인은 장투로 엄두가 안 나는데 10위권 코인 중 비트코인 캐시가 특히 많이 내려와서 기회라 생각 중인데 장투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답변을,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만약에 처음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가 짠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서 50% 절반 정도 채우고, 나머지 이제 상위권 코인들로, 나머지를 포트폴리오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비트이더. 지금 이더리움 이제 갖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비트이더 리플을 한 포트폴리오의 70% 정도 채웠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코인들로, 알트코인들로, 그것도 되도록이면 시총 상위권 30위 안에 있는 코인들로 채우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올해는 이제 박스권으로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몇 분이 이와 비슷한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잠깐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와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차트고 주봉이에요.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이동평균선을 3개를 그렸는데, 맨 아래에 있는 게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현재 위치에서 중간에 있는 게,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보시면 2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약간 붉은색 계열의 이 이동평균선이 50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디이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중에 이제 어떤 게 될 것인가, 지금 송선선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대로 된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박스권이다 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2015년도에 보시면 이렇게 300달러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다가 깨지고 내려오면서 100달러, 180달러, 맨 아래 저점은 이제 150달러까지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서 보시면 이제 300달러에서 190달러 이 사이에서 박스 움직임을 계속 보냈습니다. 거의 몇 개월을 보냈냐면, 보시면 1월달부터 2015년 1월부터 돌파돼서 올라 넘어갈 때까지 10월달 말이니까 거의 이제 10개월을 이 박스 안에서 이제 움직인 거예요. 180달러에서 한 300달러 이 사이에서 움직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현재 위치도 만약에 이제 그런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진행되겠죠.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 여기 이 자리부터 3,200달러부터요. 3,200달러부터 5,800달러 이 안에서 뭐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20주 이동평균선 맞진 않았는데 20주 이동평균선과 거의 근접한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때 보시면 첫 번째 반등 나오고 윗골이 길게 달고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 이후에 20주 이동평균선 맞고 내려왔습니다. 15년도에요. 내려오고 눌러줬는데, 보시면 지금은 사실 첫 번째 반등에서 20주 이동평균선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근처도 못 가고 그냥 살짝 반등이 나와준 이후에 거의 12월 이제 중간부터 거의 두 달 동안 두 달에 걸쳐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해주고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와서 20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이제 맞고 눌러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냐? 지금 이 3월 4일에 있는 현재 위치가 2015년 위치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거의 이때 이제 3월 말, 4월 초 정도 되는 위치로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때는 보시면 여기서 바로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을 못 넘어가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200주 이동평균선까지 눌러주고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20주 이동평균선 맞고 또 눌러주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갑니다. 20주 이동평균선 넘어간 게 6월이에요. 6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3개월을 더 보내고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간 겁니다. 제가 보는 지금 시각은,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1분기 안에 20주 이동평균선을 먼저 넘어가 줘야 된다. 지금 2015년처럼
가지 않고,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지 않고,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려고 하면, 3월달 안에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넘어가준 이후에 50주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2015년도처럼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그림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돌려 세우겠죠. 근데 돌려 세우려고 하면 저는 이제 돌파가 돼야지 돌려 세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눌러준다라고 하면 20주 이동평균선하고 이 20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 이때도 보시면 이제 20주와 200주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진 않았습니다. 만나기 직전에 돌려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2015년도처럼 저는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넘어가 주고 눌러줘야지 이제서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을 돌려 세울 수 있지 않냐. 200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아직도 가능성의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된다라고 하면 3월 안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주고요. 돌파를 해주고 그 50주 이동평균선도 내려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50주 이동평균선까지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눌러주는 겁니다. 눌러준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 나와서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박스권 움직임보다는 좀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2015년도와 같은 패턴은 아니고 2015년도 패턴보다는 한 3개월 정도 단축된 모습으로 시장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아직까지는 올해가 암호화폐 시장이 박스권이다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박스권으로 이제 판단을 하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20주 이동평균선 여기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또다시 20주 이동평균선을 맞고 또 눌러주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2015년도 패턴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3월달을 넘기면서 20주 이동평균선 밑에서 논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돼서 올해 이제 9월달까지는 지금 이 5,800달러 라인을 넘지 못하는 그런 장이 이제 연출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보시면 이때 2015년도에 보시면 여기서 20주 이동평균선 맞고 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합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 넘어가지고 다시 한번 눌러준 이후에 언제 이제 5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냐면 거의 10월 말쯤에 넘어가지고 5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 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와서 이 295, 300달러 라인을 이때 이제 10월 말에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9월이나 10월 돼야지 이 5,700달러, 5,900달러 이 라인을 넘어가 주게 된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된다라고 하면 3월달에 저는 3월달 안에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 주고요. 그 다음에 50주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해주고 다시 눌러준 이후에 지우고 눌러준 이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6월 전에 먼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시각은 아직까지도 저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완전히 포기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달을 넘기면서 20주 이동평균선 밑에 있게 되면 박스권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보시면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가격이 싼 거는 맞습니다. 차트 위치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 제가 BTC 마켓 차트를 이제 보시면 BTC 마켓에서 다른 알트코인들 이렇게 좀 라이트코인이라든가 다른 트론이라든가 이런 코인들은 지금 굉장히 어느 정도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위치가 다른 지금 트론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만약 비트코인 캐시라고 한다라고 하면 0.14 정도, 0.14 정도, 아니면 12, 적어도 이제 0.125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물론 이제 BSV랑 나눠졌긴 하지만 그걸 합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봐도 저는 낮은 가격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을 비트와 이더를 채웠다라고 하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판단하셔서 좀 좋아 보이는, 아니면 좀 내가 봤을 땐 이 알트코인이 좀 싸 보인다, 아직까지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아직 안 오른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뭐 그런 코인들로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준영님이 써주셨어요. 리플 솔루션 대 웨스턴 유니온 송금 누가 더 저렴한가? 다들 송금 수수료 카카오톡이 더 싸니 알쏭달쏭한 것 같은데 자료 찾아서 올립니다. 써주셨고, 이 영상이 보시면 리플 팩토리, XRP 팩토리님, 정확하게 이제 리플 팩토리님 아니라 XRP 팩토리님이 올려주신 영상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보니까 길지 않고 이제 12분 39초인데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보니까 카카오톡 해외 송금은 이 웨스턴 유니온의 어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는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웨스턴 유니온 걸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웨스턴 유니온보다 쌀 수는 없다. 쌀 수 없고, 웨스턴 유니온과 리플을 비교해서 보면 리플이 웨스턴 유니온보다 싸다 그러면 당연히 카카오톡보다도 이제 리플이 싼 게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신 그 내용을 XRP 팩토리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제가 이거 플레이 시키진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영상 플레이 시켰을 때 뭐 저작권 이런 게 있어서 뭐 XRP 팩토리님이 저한테 저작권 이걸로 문제 삼진 않겠지만, 이게 보니까 이 유튜브 시스템 내에서 아마 영상을 저작권 그걸 심의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은 동영상을 되도록이면 플레이 시키지 않고 이제 소개만 시켜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DYL님이 써주셨는데, 환율 부분이 이제 참 어렵다고 동영상 보다가 스탑하고 이제 저게 왜 그런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는데, 환율이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환율이 등락돼 간단히 이렇게 흐른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만한 기본기가 있나요? 환율이라는 게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듣자마자 그리고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이 딱히 안 잡히는군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설명을 어렵게 아마 했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계속 보는데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 환율 설명드리는 부분이 어렵지 않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뭐 차트 보는 게 훈련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환율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좀 헷갈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돼서 환율 부분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아니면 예를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환율이 왜 중요하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중국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 때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 플라자 합의 때 보시면 일본이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20년이 된 이유가, 그 플라자 합의 때 그 엔화를 거의 2배 이상 절상을 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해외 수입을 하던 일본 제품을 수입하던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갑자기 제품 가격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예, 엔화 가격이 이제 달러당 엔화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 미국 국민들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사람도 어찌됐든 엔화가 가치가 이제 올라간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일본 물건을 살 때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된 것이고요. 전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위안화가 절상된다라고 하면 중국도 그 일본의 저철을 밟아서 일본과 같은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절상도 사실 선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위안화가 이제 절하돼도 그것도 이제 문제라는 거죠. 외국인 자본이 이탈되면서 중국 내에 있는 그 달러 빚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이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국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중국 시장,
시장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중국의 그런 어떤 경제 위기, 그리고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됐을 때 펼쳐지게 될 그런 그림이 베네수엘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베네수엘라처럼 중국의 어떤 자산가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그 탈출하려는 그 러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안화 이제 절상으로 가게 되면 그 위안화 절상보다는 위안화 절하가 좀 더 전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안화 절상이 되면 중국 주식시장 상해 지수가 그 일본 니케이 지수가 그 엔화 절상 플라자 합의 있은 이후에 거의 3년 동안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한 3배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도 마찬가지예요. 위안화가 만약에 절상이 되면서 물론 수출에는 타격을 입겠지만 그 위안화 절상을 먹기 위해서 외국인 자본이 그 중국 시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해 지수가 이제 펌핑이 되면서 한 뭐 1, 2년간, 뭐 3년까지 좀 길다라고 하더라도요. 1, 2년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좀 더 지루한 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위안화 절상보다는 절하가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절하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각 자체도.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절상보다는 절하 쪽을 좀 응원해야지 전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통님이 써주셨어요. BCH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지안의 매트릭스는 빅캐만을 위한 회사가 맞는 건지, 빅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 포함해서 비트코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리플 이런 그 상위 1, 2, 3위 암호화폐들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몰빵하시는 건 저는 이제 사실 비추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상위권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몰빵했을 때 만약에 그 코인이 진짜 시장에서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투자 암호화폐 시장이 아무리 시장이 올라가서 시총이 그 1000경이 되는 자산시장에서 1%인 10경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먹을 건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 왜냐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사실 미래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나는 책임을 지겠다, 내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는 몰빵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어차피 투자는 이제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공부해서 이 부분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리플에 몰빵하겠다, 나는 비트코인 캐시에 몰빵하겠다, 나는 이더리움에 몰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을 본인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공부를 했지만 내가 이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난 투자해서 어찌됐든 돈을 벌어야 되고 투자해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일정 부분 자산을 분산해 놓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 있는 부분에서요. 그리고 내가 크게 내 전체 자산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내가 이 투자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 그 포트폴리오 얼마, 비중 얼마, 현금 얼마, 주식시장 얼마, 부동산 얼마 이런 식으로 내 자산을 또 나눠놔야 된다. 만약에 내 자산을 나는 포트폴리오 다 분산 투자했어 했는데 암호화폐에 몰빵해놓고 여기서 다 분산 투자했으니까 나는 분산 투자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이 진짜 여기서 2, 3년간 진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남는 현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내가 갖고 있던 암호화폐를 처분해서 이걸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투자에 실패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안에서 자산 내에서도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전체 내 자산도 저는 분산해서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지안의 매트릭스 이게 빅캐만을 위한 회사인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봤었는데 그 비트메인 관계자 우지안 새로운 블록체인 업체 합류해서 제가 이 기사였는지 그때 코인니스에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비트메인 관계자를 인용해서 우지안 비트메인 창업자가 향후 매트릭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를 책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트릭스는 블록체인을 주 업무 분야로 하며 대부분의 직원이 비트메인 출신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는 올해 2월 출범했다.
이렇게 됐고, 미디어에 따르면 매트릭스는 중국 현지 법인으로 법률상 비트메인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이게 이제 매트릭스가 우지한이 이제 비트코인 캐시만 전념하기 위해서 뭐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대부분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트릭스라는 회사가 빅캠하는 회사인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만약에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한번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트메인 그 비트코인 캐시와 완전하게 뭐 연관이 있는 매트릭스가 그런 회사는 아니고, 만약에 이제 비트메인 IPO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 관계로 인해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활동이 어려워서 우지한이 이제 BK로 옮긴 거라고 하면, 저는 BK가 아니라 그 아까 얘기했던 매트릭스로 옮긴 거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그 매트릭스라는 회사가 사업 목적 자체가 어떤 사업 목적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이게 오타네요. 제가 우지한이 이제 BK로 옮긴 거라면이 아니라 우지한이 매트릭스로 옮긴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IPO가 지금 진행 중인 관계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만약에 우지한이 이 BK가 매트릭스로 옮긴 거라고 하면, 그때는 비트코인 캐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이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숙님이 써주셨어요.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최종 목적은 금융 개방에 초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소로스, 모건, IMF, 피치 등이 하이에나 등은 파이프라인 구축, 외국 금융자본 49.9%, 지적재산권, 연구보장권 등에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는 사실 50% 넘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트럼프의 최상의 시나리오에 의해 북핵, 미중 무역전쟁은 해결의 실마리를, 그리고 유럽과 인도 등 동남아 이슈는 서서히 이제 달아오를 거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결국에 이제 금융 세력이 노리는 건 뭐냐. 우리나라 이제 IMF 때도 보면 결국에 우리나라의 빨대를 꽂는 거였다. 우리나라 이제 그 금융자본,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서 우리나라 뭐 부동산, 주식시장을 개방해서 거기에 빨대를 꽂고 매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상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쟁만 안 했지, 저는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조공 갖다 바쳤잖아요. 이거랑 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일한 것 중에서 그 배당으로 가져가는 부분의 3분의 1을 그 미국 금융세력, 물론 미국만 아니고 금융세력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납하는 거랑 조공 바치는 거랑 크게 뭐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한 거에서 3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건 꼴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성장,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또 그 외국 자본이 일정 부분 알짜배기 부동산들 지분 갖고 있으면서 가져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운동님이 또 하나 써주셨어요. 그 하이에나 및 헤지펀드왕 조지 알베가 죽기 전에 중국 한번 무너뜨리려고 할 것 같은데, 한번 패배했다고 물러서지 않고 이번에는 진정 승리가 가능할지요. 트럼프에게 왜 세계 여기저기 쑤시냐고. 동맹국, 그러니까 그 동맹국이라고 하면 중국의 이제 동맹국이겠죠. 동맹국 건들지 말고 중국 그 중에서 화웨이 그리고 GT를 공략하라고 코칭해준 결과인지, 그의 말대로 하는 듯 보이다가 다시 무역 협상에서 시간 끌기를 하며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트럼프와는 앙숙처럼 보이는데 공동의 적인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협업을 진행하려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을 공략하기 전에 홍콩부터 작업할 거란 얘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베네수엘라 이미 작업해서 어떻게 보면 정권도 지금 교체 거의 되기 직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두로가 저는 뭐 망명하거나 망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암살될 수도 있다. 그 카다피처럼 암살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암살됐을 때 그 국민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국경 지역에서 미국이 원조 물품
원조 물품 뭐 얼마였나요? 뭐 200억 톤이었나? 아니 200억 가량에 되는 원조 물품이라고 했나요?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200톤인가? 일단 그 원조 물품을 그 콜롬비아 지역하고 또 이제 접경 지역에서 베네수엘라로 이제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수비대가 막으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4명인가 죽고 100여 명이 이제 사상을 다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이 민심이 어떻게 보면 마두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야 미국에서 우리 지금 굶어 죽고 있어서 먹고 살기 하루에 진짜 한 끼밖에 못 먹는데 한 끼밖에 못 먹었고 이제 의약품도 이제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왜 이걸 못 받게 하느냐? 이걸 들여보낼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마두로가 야 이거 군인들 들어가 있을지 모르고 나를 암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다라고 해서 막는다라고 하면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이제 민심은 돌아설 수밖에 없다. 어제 뉴스에서 군부의 이제 80% 물론 이제 장성급들 빼고요. 80%가 이미 과이도 쪽으로 이제 돌아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얘기를 지금 왜 근데 했는지를 잠깐만 모르겠는데 공동의 적인 무너뜨리고 중국을 공략하기 전에 이제 홍콩부터 작업을 할 거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이제 작업이 끝난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설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국 뭐 터키라든가 이란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친미 성향의 정권들을 앉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조지 소로스 말은 야 뭐하러 그렇게 주변 어떻게 보면 주변 국가들 건드리지 말아라.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중국 공격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서한님이 써주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찍었다는 전문가 유튜버 거래소 CEO 등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를 비롯해 알트코인들은 지지부진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몇 개월은 지나야 눈에 보이는 상승 곡선을 볼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의견을 이제 듣고 싶다고 해서 아까 제가 그 초반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은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안에 올라가게 되면 이란 3월 넘어가서 상승 그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러니까 3월 이후에 20주 이동평균선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안으로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때는 올해 이제 9월이나 10월이 돼야지 본격적으로 상승 이제는 우리가 상승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아마 투자자분들이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은 도쿄상님이 써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도쿄상님 이제 감사한다 이 얘기 써주셨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해본다. 비트코인이 1억에서 10억 원 정도 간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털릴 거다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력들이 가격을 3억 정도 올리고 다시 3천만 원 정도 떨구고 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 거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털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규제가 전혀 없는 현재 암호화폐 환경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전고점을 찍고 나아가 5천만 원만 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정부가 규제를 할 것으로 보는데 규제 안에서는 가격이 3억에서 3천만 원 가고 다시 3억 가고 하는 랠리를 일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암호화폐 시장은 2017년 같은 불장은 한 번은 일어날지 모르나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힘들고 천천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이 향후 2에서 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10년이 걸려도 수익이 100배 이상이라고 하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윤님이 도쿄상님 의견에 이제 공감한다. 앞으로의 규제 속 장세를 지난 사이클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개미들의 생각이고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습되어진 개미들을 역이용하는 것이 고래와 기관들의 방법이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잠시만요. 소개 장세를 지난 사이클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개미들의 한계다. 일단 공감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도쿄상님 의견처럼 윤님도 마찬가지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규제로 인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뭐 시각 자체는 저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전에 그 IT 닷컴 버블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기업들, 초기에 있던 기업들이 다 살아남은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야후라는 이 플랫폼이 거의 전 세계를 다 장악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보였는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야후는 도태되고 구글이라는 회사가 어느새 등장해서 구글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제 주목받지 못했죠.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다음하고 이제 네이버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목받지 못하다 최근에 저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네이버는 거의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많이 안 해요. 검색을 거의 구글에서 하고 있고, 검색 자체를 이제 유튜브에서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된다라고 보면 지금 이 시장도 저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위에서 뭐 10위, 1위에서 뭐 30위 좀 넓게 잡는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코인들이 다 살아남을 수는 없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 코인들, 아니면 그 코인들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였죠? 홀로체인이라든가 아니면 헤데라, 이런 앞으로 이제 새로 나오는 그런 코인들이 오히려 미래에 이제 구글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코인이 진짜 5년 뒤, 10년 뒤에 이 암호화폐 시장의 구글 같은 회사로, 유튜브 같은 회사로 성장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사이클이 돌아서 만약에 이 정도면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하면 수익 실현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끝까지 5년, 10년 동안 이걸 들고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부에 터치한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또 BTC 마켓에서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수익 실현을 해서 여러분들 이익을 취하시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익 취하신 부분에서 새로 나오는 알트코인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이 코인들 투자했다. 물론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선점하겠죠. 그리고 선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몫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이 시장에 지금 이미 미리 참여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보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들도 또 그쪽에 분산해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홀로체인이라든가 헤드라 이런 게 앞으로 이제 2019년부터 주목받을 코인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공부를 해보고 일정 부분 또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해 나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은 달라질 수 있고, 사실 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누가 맞다,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예측은 이렇게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항상 내가 전략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0년에 시장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당장에 갑자기 어떤 이슈가 터져서 시장이 여기서 막 급등을 해서 채널 상단부인 뭐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버리면 많은 물량을 저는 정리해줘야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예상했던 뭐 2020년 말 3억 원, 이게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럼 이건 전략이 수정이 된 거죠. 그때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뭐 구글에서 블록체인 투자하고 여기서 어떤 코인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일정 부분 바로 또 돈을 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수정해 가면서 하는 거고,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다 컨트롤할 수 없고 다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제가 못 보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보신 부분들을 올려주시면 그 참고해서 저도 이제 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 제가 얘기하는 거 플러스 다른 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에서 여러분들도 힌트를 얻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시는데 이제 도움을 전 받으시라고 제가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제가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 저스티스 리님이 써주셨습니다.
그 거래소 관련돼서 항상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명품이 되기 위한 하나의 상품이 나오기 전에 수많은 테스트와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제품의 강도와 내구성, 안전성 테스트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벡트와 피델리티 그 외의 글로벌 작품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은 기존에 그들이 쌓아온 자산 운용이라는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더 격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여 벡트가 그런 안정화 작업이 없이 출시가 된다면 오히려 수많은 손실과 존버를 만들었던 이오스 서울 미덥 사태가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자금 세탁과 관련된, 그리고 불탈법, 펌프 앤 덤프에 따른 거래 관련 감시 시스템 접속 장애를 해결하지 않는 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거래 관련 플랫폼은 베타 버전 등의 불안정한 상태로 오픈하지 않을 겁니다. 고객에게 신뢰를 줘야 할 때, 남의 돈을 운용하고자 할 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해결해야 할 것들과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보에 대한 깊은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본다라고 하면 19년 연말 오픈 예상도 어찌 보면 너무나 빠른 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19년 연말에 지금 저스티스 리님은 19년 연말에만 오픈해도 제대로 완전히 완벽하게 갖추어서 오픈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느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관련 산업의 생태계는 예로부터 문명을 만들고 지배해오던 자들의 얻고자 했던 물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 그 물을 분배하고, 그러니까 그 돈이겠죠. 그게 관리하기 위한 많은 생태계 준비 과정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징후나 여러가지 허법에 대한 얘기들이 없는 것은 아마도 기업 간 비밀 협약이란 것과는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에 대한 길고도 먼 신뢰의 마음만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봅니다. 힘들 내시고 모두들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좋은 내용 써주셨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또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서 좀 아마 우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봐야 된다. 2018년도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2019년도 이제 기관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뭐 리플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피델리티도 지금 준비해서 약간 테스트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벡트, LXX 등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준비가 돼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충분히 기다릴 만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면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 비트코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를 몇 번 드리긴 했는데, 3만원, 그리고 6만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굉장히 날로 먹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야, 3만원대 사서 6만원, 그때 3만원대 6만원 갔다 다시 3만원 와도 얼마나 기분 좋았겠냐, 그 사람들.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쉽게 번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좋은 시장 타이밍에 들어갔기 때문에, 야, 비트코인을 3만원, 6만원에 샀으면 거기서 어떻게 잃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6만원에 들어갔던 사람이 비트코인이 3만원까지 아니면 그 이하까지 더 빠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만약에 10억을 넣었으면 반토막 난 거예요. 5억 된 거고 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3만원, 6만원대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쉬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번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막상 그 상황에 있었을 때는 이게 3만원에서 1,000원 갈 것 같고 오히려 0원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300만원에서 600만원 이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힘들게 느껴지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기관들이 준비하는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비트코인이 5천만원, 6천만원, 그리고 1억 원 이상 막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그렇게 볼 겁니다. 야, 쟤들 그때 300만원에 투자했던 애들은 완전 껌이지. 저때 투자해서 진짜 돈 쉽게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아마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이제 볼 거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시장이 진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장이 그만큼 좋은 시장이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말이 길어졌는데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5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궁금하신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올려주시면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